안녕하세요. 응급처치학개론 소방직 경체 구급 분야 이제 제5회 모의고사 마지막 회 문제와 해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마라톤 시작하시면서 처음부터 달리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끝까지 지치지 않고 완주하셔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와 같이 문제와 해설 같이 들어보시고 꼭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구급대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쵸?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우선 구급대는 구급대원과 그쵸? 출동을 해서 이제 현장에 가셔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구급대원과 그리고 행정직이 있어요. 구급대에 다 포함이 되죠. 그쵸? 그래서 구급대원에는 누가 포함이 되죠? 일단 의료인은 맞네요. 그쵸? 얘는 답이 아니고 1급,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자, 얘도 답이 아니네요. 자, 구급차 운전과 구급 보조 업무는 중앙소방학교 시도소방교육대에서 2주 이상 구급교육을 받은 자, 이거 맞나요? 네, 맞아요. 이거 답도 맞아요. 그러면 구급행정 담당자는 가능한 2급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로 배치한다. 자, 이게 틀리죠. 그쵸? 자, 이게 정답이에요. 구급행정 담당자는 가능한, 그쵸? 1급 응급구조사나 또는 간호사 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의료인은 우리 다 아시죠? 의사 포함되어 있고요. 간호사, 그 다음에 조산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4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시겠어요. 다음 문제 보실게요. 2번.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실시권자는 1초 컷으로 풀어주셔야죠.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저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중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번에는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어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한대요. 상급 종합병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지금 무슨 설명하는 거죠? 이거 권역응급의료센터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땡. 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응급환자의 진료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한다. 이거는 답이 맞네요. 그쵸? 이거는 맞는 답. 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소아 환자나 화상 환자 및 독극물 중독 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서 운영한다. 이거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 응급센터죠. 그쵸? 응급의료지원센터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중앙이죠. 그쵸? 중앙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이런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 그리고 각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전체적인 것을 다 관할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쵸?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업무 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했대요. 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법률에 나와 있죠. 그쵸? 거부 또는 기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6조 제2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응급의료는. 그런데 1차도 위반했고 2차도 위반했고 3차까지도 거부를 했어요. 1차도 거부했고 2차도 거부했고 3차까지도 거부를 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받는 행정처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1차 위반 시에는 어떻게 해요? 한 번 거부했어요. 한 번 거부했을 때는 2개월간 면허 또는 자격정지를 줍니다. 2차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2차 위반했을 때는 3개월. 2번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이렇게 다 했는데 3번 또 거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고르라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가 돼요. 2개월, 3개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을 때 4개월이 아니라 마지막 3번째는 이제 마지노선이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허 또는 자격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시겠어요. 우리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그쵸?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할 때 그 교육의 내용과 실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누구누구죠? 누구누구예요? 뭐 보건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인명구조요원 뭐 이렇게 등등등 있잖아요. 그쵸? 다 알고 계시죠? 뭐 보육교사도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 받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에요.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은 1시간. 이거는 맞아요.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도 1시간. 요것도 맞네. 기본인명구조설 실습은 몇 시간? 1시간이 아니라 실습은 2시간을 받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인명구조술 이론은 1시간. 이거는 답이 맞아요.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옳지 않은 것과 옳은 것 X표 동그라미 잘 체크하시면 문제 푸는데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번 구급대원의 개인 보호 장비는 일회용 장갑, 개인용 포켓 마스크, 보호경, 위생모, 신발 덮개 등을 말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그쵸? 개인 보호 장비에 뭐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모든 구급대원은 환자를 이송하고 처치할 때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당연하죠. 그쵸? 이 환자가 어떤 질환이 있고 어떤 감염성, 어떤 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는 가능한 한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병원도 다 일회용 제품으로 다 모든 거의 기구나 장비들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다 일회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4번 남았네요. 환자의 분비물 등과 접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최대보다 최소한의 장비를 선택한다. 이게 틀렸어요. 최소보다 최대한의 장비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구급대원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죠. 감염에서부터 안전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최소보다 최대한의 장비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행동 지침으로 틀린 답은 4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어요. 자, 환자가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야 하는 행동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을까요? 1번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이거는 맞아요. 그쵸? 안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공무원에게. 환자에게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다시 신고하도록 꼭 권고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이송을 해야 되는데 환자가 거부를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에라이 네가 거부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확 가버리는 게 아니라 환자가 증상이 재발했거나 악화되면 다시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구급대원은 이송 거절, 거부 확인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려주고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송 거절과 거부 확인서를 반드시 서류상으로 작성을 해놓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서명을 잘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자, 이송 거절 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받을 때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이송 거절 거부 확인서 이거 받아야 되는데 나는 싫다. 내가 왜 이런 거 사인해. 나 이런 거 함부로 사인하기 싫어. 그래가지고 서명도 막 거절을 해요. 그러면 구두로 1회에 걸쳐서 서명 거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녹음하여 기록을 남긴다. 이게 아니고 구두로 이게 답이 틀렸죠.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사인도 하기 싫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2회. 2회에 걸쳐서 서면 거부를 확인하고 한 번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2번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안 할 거야? 정말 안 할 거야? 하는 거. 그래서 안 한다고 한 거를 이제 사인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녹음 같은 거. 필요시 녹음해서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송을 거부했을 때는 거부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가자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이런 기록들을 잘 남겨놔야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실 수가 있어요. 피해 가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응급의료통신체계 운용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신속한 출동체계와 의료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자, 통신체계 운용 목적이 맞죠? 신속한 출동체계와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맞겠고요. 현장 도착 즉시 전문 치료를 실시한다. 이런 거에서 우리가 홀리면 안 돼요. 이런 데서 귀신 홀린 듯이 홀리면 안 되고 정확하게 답을 찍어내셔야 됩니다. 자, 현장에 도착하면 우리는 전문 치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응급 치료를 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전문 치료는 어디 가서 해요? 병원 가서 하는 거예요. 현장 도착 즉시 응급 치료를 하는 거지 전문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 병원에 도착하면 즉시 전문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통신체계를 운용을 하는 거지 현장에 도착해서 즉시 전문 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 통신체계 운용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대량 환자 발생 시 응급 환자의 적절한 분배. 통신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적절한 분배. 응급의료의 전반적인 질적 서비스 향상. 그래서 답은 다 맞고요. 이게 틀렸네요.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이송 첫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로에 비영리 법인의 기준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쵸? 구급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뭘로 나뉘어요? 의료기관 등에 따른 것과 그리고 비영리 법인. 이렇게 두 가지의 구급차 운용에 이송 첫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영리 법인 외 기준이다 라고 하면은 얘를 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를 보는 거예요. 얘의 어떤 이송 첫 치료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절대 문제를 꼭꼭 잘 읽으셔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한 글자라도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 구급차의 경우 기본 요금은 3만 원이다. 이거 답은 5 맞죠? 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 요금은 7만 5천 원이다. 이것도 답은 맞아요. 자, 일반 구급차에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경우 부가 요금은 10,000원이다. 이게 틀렸죠. 그쵸?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탑승할 때 부가요금은 얼마다?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요것도 각각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밑에 해설에 보시면 제가 이송 첫 치료의 기준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영리는 10,000원,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15,000원. 할증요금 12시에서 4시는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를 가산한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그쵸? 이거는 공통.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시겠어요. 일반은 15,000원,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은 15,000원, 비영리법인은 10,000원. 이렇게 같이 타게 됐을 때는 이렇게 된다. 할증요금은 일반 구급차, 특수구급차, 공통 다 마찬가지로 할증요금은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20%를 가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는 것은 누워있는 상태에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움직여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자,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이 환자의 제일 최대의 처치법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환자가 있을 때 제일 응급처치법 중에 제일 우선시 돼야 되는 건 고정이죠. 자,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라, 최대한 고정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척추 손상일 때는 척추, 골절, 탈구 이런 뼈랑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무조건 고정이나 부동, 최대한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돼요.
최소화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자, 척추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이동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거는 사실 1초 컷으로 좀 풀어주셔야 되는 문제. 로그롤 이동법이죠. 그쵸? 통나무 굴리기법이라고 해서 환자를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통나무 굴르듯이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판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이동판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자세를 이동하는 것을 로그롤 이동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1번 로그롤 이동법.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밑에 해설해 보시면 양손 안장법이나 매기 운반법 그리고 1인 부축법이 어떤 이동 방법을 뜻하는 것인지 설명을 쭉 해놨으니까 해설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어떤 상태일 때는 어떤 이동법을 이용해야 되는지도 잘 숙지를 해 놓으세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오늘은 5회차이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쯤은 이제 거의 다 숙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빨리 넘어가고 해설로 푸실 수 있는 건 해설을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환자를 꼭 이송할 때 육지로만 이송하는 게 아니죠. 항공으로도 이송할 수 있어요. 그쵸? 헬리콥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항공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항공으로 이송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찾아볼게요. 항공기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온도가 점점 상승한다. 이거는 기본 상식으로도 고도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온도가 하강하게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차가워져요. 자, 항공기가 고공으로 갈수록 중증의 환자 및 호흡곤란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그쵸? 왜냐하면 온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산소의 농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압이 계속 고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중증의 환자나 호흡곤란 환자들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자, 그러면 3번은 항공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산소의 농도가 어떻게 된다? 산소의 농도도 감소한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소의 농도도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렸어요. 자, 항공기에 접근할 때는 뒤쪽이나 뒤쪽 측면으로 접근하여야 안전하다. 이게 맞아요. 안 보이잖아요. 뒤쪽이나 뒤쪽 측면으로 접근하면 안 보여서 위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쪽이나 조정석 측면으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조정석이 있는 측면. 그래야 사람이 오고 가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뒤쪽이나 뒤쪽 측면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보일 수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재해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재해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법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골라보시래요. 뭐가 있을까요? 구강 내 이물질 제거 할 수 있죠. 대량 출혈 부위에 대한 압박 지혈법.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법이 1순위 응급처치라고 말씀드렸어요. 할 수 있어요. 척추와 경추의 고정. 척추나 경추, 척추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고정해라 말씀드렸죠. 심폐소생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 이렇게 바르게 고르라고 한 것 중에 다 답일 경우에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지식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래서 다 답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서 답은 4번.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한민국 기상특보 중에 경보의 발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문제를 내면서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주의보랑 경보가 있어요. 외울 게 되게 많은 부분이죠. 그쵸? 이런 수치들을 다 아셔야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알고 있어요. 주의보가 내렸고 경보가 내렸을 때 우리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구급대원이 됐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기준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문제로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의보와 경보의 발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해서 골라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해설에도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1번 먼저 볼게요. 폭염. 여름에 많이 생기죠.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거는 맞아요. 그쵸?
경보가 내려집니다. 자, 강풍, 육상에서 풍속 21m/s 이상 또는 순간 풍속 26m/s이 예상될 때 이거는 답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답이 맞아요. 지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 지진이 발생해서 한국 해안가에 해일파고 0.5에서 1.0m 미만의 지진 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자, 이거는 경보가 아니라 주의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보를 고르고 있는 거죠. 그쵸? 주의보보다 경보가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답은 일단 3번. 자, 태풍으로 인해서 총 강우량이 200mm 이상 예상될 때 이때도 주의보가 내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시겠고요. 일단 호우주의보나 대설주의보의 경보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내려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쵸? 여름에는 호우주의보, 뭐 폭염, 그리고 겨울에는 대설주의보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지죠. 그리고 그럴 때 사고와 재해가 많이 생겨요. 사고, 재해, 재난이 많이 생기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호우주의보나 대설주의보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보와 경보의 기준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상청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들이 표로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서 일단 호우주의보나 대설주의보 같이 또는 폭염 이렇게 자주 내리는 거, 우리가 뉴스로 자주 맞이할 수 있는 주의보나 경보들은 조금 암기하고 계시는 게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혹시라도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지진은 1.0m 이상의 지진 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가 경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까지 꼼꼼하게 잘 읽어봐 주세요. 자, 다음 중 심정지 환자에게 행하는 응급처치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급대원 2인인 경우에는 현장 도착과 동시에 심장 충격기를 가져간다. 맞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인인 경우 현장 도착과 동시에 심장 충격기를 같이 준비를 합니다. 자, 2번. 구급대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 참여 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항상. 답은 2번이거든요. 자, 필요한 경우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 참여를 권유할 수 있어요. 좀 도와달라고. 일반인에게 참여를 도와달라고 권유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돼요. 자동 심장 충격기 좀 사용하라고 일반인한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반인한테 심폐소생술을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일반인한테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자, 심장 압박의 깊이는 최소 5cm으로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속도로 빠르게 압박한다. 이거는 이제 눈 감고도 알고 계셔야 되는 일이고요. 심정지의 원인이 외상, 목매매에 해당되면 하악견인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보조를 시행한다. 자, 이것도 맞죠? 그쵸? 경추에 문제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하악견인법이에요. 그쵸? 그래서 심정지의 원인이 외상이나 목맴 같이 어떤 경추에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하악견인법으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일반인한테는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라고 시키면 안 돼요. 자, 다음 볼게요. 다발성 중증 외상인 경우에 실시하는 아세트아미노펜 투약 처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이거는 지침의 페이지 578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꼭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고 가셔야 돼요. 2023년에 개정된 지침, 거기에 페이지 578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비마약성 진통제. 그래서 언제 쓴다, 언제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쓴다, 저렇게 쓴다,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다발성 중증 외상인 경우에 실시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의 투약 처치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축기 혈압이 90mm Hg 이하인 경우에 투약을 시행하지 않고 우선 환자 처치를 위해 의료 지도를 요청한다. 자,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쵸? 특수 상황이에요.
있거든요. 90mm HG 이하면 이제 뭐 쇼크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 지도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어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의료 지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불안정한 환자 상태라고 해요. 불안정한 환자 상태. 환자 상태. 수축결합이 일단 90 이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판단해서 할 수가 없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는 환자가 의식이 저하됐다. 환자의 의식 저하가 있을 때도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가 SpO2가 94%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환자가 불안정한 환자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자, 성인 환자에서 통증 정수가 10점 만점에 8점으로 판단되는 경우 투약한다.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사실 통증 점수가 10점 만점에 8점으로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투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의료 지도를 또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세트아미노펜이 경구로 먹는 약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다발성 중증 외상에서 쓰는 아세트아미노펜은 IV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맥로로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8점 이상으로 판단이 되면 의료 지도를 받아서 이런 정도로 지금 통증 점수가 바스가 체크가 되는데 이걸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액을 투여를 할까요? 라고 의료 지도를 받고 나서 오케이 그러면 투약을 해라 했을 때 투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세트아미노펜 비닐백을 연결해서 성인 기준 한 백을 몇 분에 걸쳐서 투약한다? 10분이에요. 이게 틀렸죠? 15분에 걸쳐서 천천히 투약을 합니다. 천천히 주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자, 4번 병원 도착 및 인계 시점에 투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사후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이송병원 의료진에게 인계한다. 이것도 틀렸어요. 투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 평가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미리가 남았고 어떻게 됐는지를 다 정리를 해서 이송병원 의료진에게 인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계 시점에 사후 평가를 시행을 하고 주입된 약물의 양이 몇 미리인지 기록을 해서 의료진에게 인계를 해 주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꼭 지도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정맥로를 확보하고 투약을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5분에 걸쳐서 천천히 투약한다는 수치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심폐소생 시행 후 소생을 확인하는 임상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거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내기 쉬운 문제들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환자가 심폐소생을 했더니 자발호흡이 관찰이 됐어요. 이거는 임상적 소생을 확인하는 임상적 특징이 맞습니다. 환자가 소리를 내거나 스스로 움직였어요. 이것도 임상적 특징이 맞아요. 자, 심전도상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QRS 컴플렉스가 막 관찰이 됐어요. 이거는 아니에요. 자, 압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찰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적으로 소생이 됐다라는 임상적 특징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수축기 혈압이 60mm HG 이상으로 측정된 경우 이것도 임상적 특징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60mm HG 이상으로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맥박이 측정된 경우도 임상적 특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소생 후 처치, 소생의 임상적 특징과 그리고 밑에 소생 후 처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해설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도 별표를 치시고 소생 후 처치에다가 별표를 치셔서 꼭 숙지를 하시고 기억을 해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섬액의 특징 및 응급처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액은 심박수가 60회 미만인 경우로 정의한다. 이거는 맞네요. 그쵸? 의식 변화, 저혈압, 흉통, 호흡곤란, 실신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쵸? 섬액의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쵸? 심전도상 섬액이지만 환자가 반응이 없고 맥박이 동반되지 않을 때는 무맥성 정기 활동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맞아요.
자, 섬액으로 판단이 되면 정맥로 확보를 우선시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섬액으로 판단이 됐다고 해서 정맥로를 무조건 우선시해서 확보하지 않아요. 중증의 섬액. 중증의 섬액으로 판단이 되면 정맥로를 확보를 할 수 있지만 섬액이 뭐 60회 미만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정맥로를 확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무맥성 전기활동 같이 이제 조금 섬액의 어떤 더 중요한 더 나쁜 징후로 이렇게 가게 될 때, 더 어려운 징후로 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정맥로를 확보하거나 CPR을 준비를 할 수가 있지만 섬액으로 그냥 잠깐 판단이 됐다고 해서 정맥로를 막 미리미리 확보를 해놓지는 않습니다. 응급처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소 투여, 정맥로 확보, 무조건 지혈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다 순서에 맞게 기억을 해놓으시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척추의 가운데 통증, 척추의 가운데 통증, 앞통을 호소해서 KED를 이용하여 척추 고정을 하려고 한다. 척추 고정을 하는 기구죠. 그렇죠? 사용 방법으로 바에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KED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적절한 크기의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KED를 환자의 등 뒤에 위치시킨다. 이거는 맞죠? 그렇죠? KED를 하기 전에 적절한 크기의 목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KED 자체가 일단 척추에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긴 사람을 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대한 움직임을 줄이고 고정을 해서 부동과 고정을 해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는 이송기구이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의 목보호대를 먼저 착용시키고 그 다음에 KED를 환자의 등 뒤에 위치를 시킵니다. KED를 몸통의 중앙으로 정렬을 하고 날개 부분을 겨드랑이에 밀착을 시켜요. 자, KED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면은 인터넷으로 사진이라도 꼭 한번 찾아보세요. KED의 뒤통수에 빈 공간을 채울 정도만 패드를 넣고 고정을 한다. 그쵸? 머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울 정도만 패드를 넣고 고정을 합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 어떻게 돼요? 경추가 다시 앞쪽으로 굴곡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을 채울 정도만 패드를 넣고 고정한다. 이것도 답이 맞아요. 그리고 KED의 몸통 고정끈을 이제 묶기 시작하는데 고정을 했으면 묶어요. 상단, 중단, 하단 순으로 연결하고 조인다. 자, 이게 틀렸죠. 순서 방법이 틀렸어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돼요? 중간, 그 다음에 하단, 그리고 상단. 자, 이 순으로 끈을 조여줘야지 이제 알맞고 몸에 적절하게 딱 채워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네요. 그럼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응급분만 시 분만이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갔더니 분만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 갔더니 분만이 이미 끝났어요. 자,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할게요. 응급분만을 했는데 분만이 이미 이루어졌다. 자,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를 확인한다. 이거는 분만 진행 중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만이 다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분만 진행 중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가 않죠. 답은 일단 1번. 자,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는지를 또 같이 봐야겠죠. 분만 시각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몇 시에 났는지 분만 시각을 하고 탯줄이 아이 목을 감고 있는지 여부와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응급 상황이죠. 탯줄이 아이 목을 감고 있는 것도 응급 상황, 그리고 양수에 태변이 섞여 있어서 태변을 흡입한 상황도 응급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태반의 반출 여부와 태반까지 잘 반출이 됐는지, 그리고 산모의 질출력 지속 여부를 확인한다. 이것도 분만 이후에 확인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1번.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는 분만 진행 중에 확인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으로 뭐 해야 돼요? 아프가 점수 해야죠. 아프가 점수, 신생 아프가 점수 2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2번 이렇게 시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미 갔더니 응급분만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경우에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의 질환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의 질환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포와 폐모세혈관 사이에 액체가 축적이 돼서 가스의 교환이 방해를 받아 호흡곤란과 비노흡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심한 경우 핑크색 거품의 가래를 뱉어낸다. 자, 핑크색 거품의 가래는 뭘 말해요? 이거는 임상적 특징이죠. 그쵸? 폐부종에 대한 임상적 특징이에요. 이런 어떤 질환에 대한 증상들을 알고 있어야 이 질환이 뭔지 빨리 파악을 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응급처치 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PQRST 병력 처치를 시행한다. 맞죠? 그리고 또 뭐예요? 의식도 확인을 해야겠죠? AVPU 얘네도 같이 확인을 한다. 그리고 경정맥, 팽창 및 말초 청색증, 공보응지를 확인한다. 폐부종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얘도 오케이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심혈관계 기왕력이 있는 자는 앙화의를 취해준다. 앙화의는 뭐예요? 앙화의 이렇게 똑바로 눕는 자세예요. 이렇게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들에게 앙화의를 취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알고 있죠?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호흡곤란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척추 쪽에 문제가 없다고 판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시팅 포지션을 해주거나 아니면 파울러시 포지션을 해주죠. 45도 각도나 90도 해서 머리를 세워주는 자세를 해줘야 돼요. 앙화의를 해주면 안 돼요. 호흡곤란이 심해지니까. 폐부종은 호흡곤란이 오는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의식이 있는 급성 호흡곤란 환자 의식이 있대요. 의식이 있는 급성 호흡곤란 발생 환자는 CPAP를 적용한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CPAP의 적응증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야 되고 본인 호흡이 있어야 되죠. 호흡곤란이 있지만 일단 호흡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CPAP를 쓸 수가 있지, 자발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CPAP를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얘는 틀렸죠. CPAP를 적용한다. 그래서 얘는 맞았어요. 그래서 틀린 답은 뭐다?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번부터는 다음에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